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방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 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투기 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규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와대 이 청원 게시판에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의 소급 적용을 받아서 그렇죠.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혔다. 이런 피해 사례와 함께 보완책을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대출 한도가 줄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번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비규제 지역에서는 70%까지 나오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집값의 40%로 낮아집니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이 되면서 갑자기 잔금 대출의 한도가 낮아지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이제 갭 투자라든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기조를 견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같은 경우들은 좀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먼저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어제 개인적으로 누가 이제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3차 추경으로 인해서 뭔가 좀 흐름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또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2017년 8.2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취지는 다주택자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묶으면 단기 투기 수요가 좀 억제가 되고 임대료 급등을 막는 전월세 시장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최장 8년 동안 묶이게 되죠. 임대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신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고요.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줘왔는데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2018년 6월 33만 명이 된 임대사업자가 올해 5월까지 52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등록된 임대주택 수도 160만 가구로 급증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과도한 이제 세제 혜택을 준 데다 등록 임대주택 기간 동안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매물이 급감한 겁니다. 오히려 이게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라면서 이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런 이제 세제 혜택 축소가 임대 사업자들의 매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뭐 공급이 부족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사고 파는 거를 손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래세도 또 올린다 그러고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특히 임대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진정 입법이라 그러면서 소급 적용해서 또 세제 혜택 줬던 거를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위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그리고요. 돈을 잘못 입금했다면서 이체해달라라는 방식의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기승을 부린다고요? 네. 고의로 입금시킨 뒤에 은행 직원을 가장해서 다시 이체를 요구하는 이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면모를 좀 들여다보면 사기범들이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이 자영업자의 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대포통장을 타겟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공개 계좌로 돈을 일부러 입금시킨 뒤에 은행 직원을 가장해서 해당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돈을 잘못 입금시켰다.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이 신종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기는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신규 개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회펑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런 이유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문제는 어느 은행도 이 특정 계좌로 이체해달라라고 이제 전화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한테 전달하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또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이후에 출처 불분명한 전화로 전달을 요구하게 되면 즉시 거절하고 해당 은행에 사고 송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순서인데요. 만에 하나 이제 이렇게 대포통장 명의에 되는 경우 이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를 수 있고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걱정되는 게 이 아르바이트 하려는 구직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속이는 행동 이런 것들도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한 우리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한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요. SK바이오팜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상장 후에 첫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21만 4,500원에 마감했는데요. 사실 그 초창기부터 거의 꾸준히 그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이 SK바이오팜 공모가가 49,000원이었는데요. 네. 어제가 30% 또 올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만 원 넘어섰습니다. 4배로 떠는 수준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은 16조 5천억 원입니다. 포스코를 제쳤고요. KB금융을 제치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순위 16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날 하루 거래 대금만 1조 5천억 원이 넘어서 유가시장 전체 거래액의 13%가 이 SK바이오팜에 차지했는데요. 의무 보유 확약이 걸리지 않은 기관들, 개인 공모주 투자자를 중심으로 일부 타익시장 매물이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때문에 SK바이오팜의 주가가 계속 오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현금을 막 554주를 받았는데 이게 44억 원까지 청약을 해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나 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잊지 마세요.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김태물 회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저를 왜 쳐다보세요, 김태물 회사님? 자, 제가 이제 원고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받은 원고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구석구석 못 떠나놓고 나와 다른 뜻 또 닮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여행 작가. 알았어요. 예. 원고 없이 하잖아. 원고 없이 하잖아요, 원래. 근데 제 얘기 왜 하냐? 없어도 돼요. 원고 없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없어도 한다는 이 퀄리티를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아유, 그런 거예요? 네. 없어도 한다라는 퀄리티. 자,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네. 매우 황당해하는 김현석 평론가 얼굴이나 아니면은 정말 어이없게 짜증내고 있는 김태물 여사 얼굴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짤 하나 나오는 겁니까, 오늘? 네, 모르겠습니다. 짤 하나 나와? 모르겠습니다. 자, 뭐 두 분 찍어서 보내라 그래도 안 찍으실겠죠. 예. 자, 첫 번째 질문. 문재인 대통령. 오늘 우리가 두 분이잖아요. 오늘 이 무대에 올릴 분이. 누구라고? 많아요, 요즘에 할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는 누굴까요? 오늘요?
저는 오늘 원고 있잖아요. 여행 원고를 원고 좀 보세요. 원고를 보세요. 원고 없이 저는 하는 오늘 퀄리티를 갖다 보여줍니다. 드렸잖아요 지금. 네, 박지원 전 의원이죠. 국가정보원장을 발탁된. 네, 우리 방송으로서도 손실이 크죠. 네. 자, 박지원 전 의원을 왜 국가정보원장으로 대통령이 발탁을 했을까요? 문모닝을 그렇게 대던 우리 박지원 교수님을. 그만큼 지금 현실 상황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 문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이번 인사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화제가 됐고 가장 뭐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 부릴 만큼 굉장히 어떤 좋은 인사였다. 이번 정부 들어서 상당히 허를 찌르는 인사였고 일단은 과거에 뭐 말씀도 하셨지만 2015년에 어떻게 보면 같이 경쟁하는 그룹이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후보로 경쟁을 해서 아깝게 낙선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일종의 반문이라고 볼 수 있고 비문의 노선을 계속 안고 탈당까지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분을 정말로 국가정보원이라는 어떤 정보의 최고 수장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문제 위급함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지를 보여준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임기 끝나기 전에 꼭 해보겠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네.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꼭 풀고 싶다. 특히 경제 문제 관련해서 남북 간이 좀 협력할 곳을 찾아보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김태흠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좀 삐딱하게 보시나요? 제가 좋게 보겠습니까? 팔짱 끼고 삐딱하게 보는. 네, 맞습니다. 문모닝 안 하신 지는 오래됐고 그러면은 뭐 탕평 얘기하는데 진짜 탕평이려면요 현 정부 초대 국정원장 시켰으면 진짜 탕평이죠. 왜냐하면 대선 때가 앙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대선 이후로는 대선 때까지만 문모닝 하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문모닝 졸업하신 지 오래됐고. 근데 국정원장 서훈.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국정원장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어찌됐건 예를 들면 네. 탕평의 측면에서 뭐 그렇다는 거고. 네. 그때 입각을 했으면 탕평 맞죠 진짜. 대선 끝나고 현 정부 초대 내각에서 그러면 입각했으면 어떤 부든. 근데 지금 뭐 문모닝 한 지 오래되셨으니까 졸업하신 지 탕평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대통령이 목적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냉정하게 아주 그래도 좋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딴 거 모르겠고 모든 하여튼 국방이든 외교든 뭐 국정원이든 통일부든 그냥 북한과의 대화, 협력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라고 하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사는 맞는 거죠. 네. 그 목적. 제가 그 목적이 맞다 틀리다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금 더 시각을 넓혀 봐서 국정원이라는 곳이 과연 뭐 하는 곳인가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네, 뭐 하는 곳입니까? 저는 국정원. 아주 잘못된 인사다.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저는 역대 국정원에서 제일 잘못된 인사가 누구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결과적으로 그랬죠. 그렇죠. 네. 서울시에서 그 수도 건설하던 분이 지금 국정원장 갔으니 수도에서 정보가 나옵니까? 네, 그건 원세훈 아니잖아요. 잘못했고 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저는 박지원 의원일 수도 있다. 왜요? 왜냐 국정원이라는 게 비단 북한과의 대화 협력 이거는 국정원 업무의 일부일 뿐이에요. 제가 박지원 전 의원을 통일부 장관 오케이. 또 하나 더 높여서 야 우리 예전처럼 통일부총리 신설하자. 아무래도 이거 중요하니까 할 수 있으면 통일부총리 신설할 수 있어. 그래서 통일부총리 오케이. 더 높여서 국무총리 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네.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왜 하필 국정원장이냐는 거죠. 왜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북한과의 대화협력 이게 모든 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앞장서서 나설 때는 통일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은요 앞장서 나선 분은 아니에요. 뒤에서 백업을 하는 부서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하겠죠 되면. 저는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뭐 예전에 이인영 장관이 너무 뭐 북한에 뭐 기울어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기 인사는 원래- 다 그렇죠 뭐 사실. 원래 근데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좀 북에 좀 기울어진 분 굳이 해서 친북 반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친북적 인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통일부의 목적에 맞춰서 봤을 때는 하지만 국정원장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는 그거는 얘기를 이제 뭐가 국정원장은 다르냐는 정확하게 도대체. 안 하시는 생각을 해보세요. 국정원이 한다는요 비단 업무 자체가 북한과의 업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테러부터 시작해서 네. 국제관계부터 네. 기본적인 정보 업무를 네. 하는 데 아니잖아요. 근데 박지원 전 의원이 정보위원회 좀 하신 거 말고는 정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신 분인데 게 하나 있는 거고 포괄적인 거지. 또 하나는 그게 그렇게 북한의- 정보라고 딱 뭐가 있나? 저기요 북한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거죠. 오늘따라 억지를 막 쓰시네, 너무. 글쎄요, 저는 억지로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정보라는 게 정보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아니, 저는 억지로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국정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셨고, 장관까지 하셔서 국정운영을 해봤고, 그러니까 제 얘기 마저 들어보세요. 다양한 위원회를 거쳤고, 이거 자체가 충분히 가능한 제 얘기 얘기죠. 마저 들어보시라고요. 네. 국정원의 어떤 북한에 대한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외교 관계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나눴을 때 통일부 장관은 비둘기파 가는 게 낫죠. 국방부 장관은 좀 매파적 성격이 있어야 되죠. 지금 국방부 장관은 비둘기도 중 왕비둘기지만 국정원은 어떤가? 국정원은 과연 이제 비둘기파만 갖다 놔서 국가의 안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원장이 비둘기 완전 비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박지원 전 의원은 어쨌든 북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박지원 전 의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DJ 정보에 했던 업무들을 보면 비둘기 매파보다는 비둘기파적 성격, 그것도 아주 비둘기파적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정원장이 맞는 사람인가라는 건 저는 심각한 의문이에요. 통일부 총리 전화 할 수 있다고. 나는 국정원장의 가장 큰 자질은 판단력이라고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떠나서 냉철한 판단력이 있다. 그리고 예지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했으면 박스트라도 안 쓰겠습니까? 저는 그게 원장으로서 가장 큰 자질이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놀라기도 하고 야당 쪽에서도 놀랐을걸요 아마. 네. 놀라서 좋아서 놀라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네,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 얘기 다 하셨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뭐 잘 됐든 잘 못됐든 어쨌든 내정자로 지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잖아요. 야권에서 지금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청문회 공격수였던 박지원 후보자 이제는 공격을 받게 됐는 국회 검증대에 서게 됐는데 2000년도에 있었던가요? 그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송금 사건. 물론 이것 때문에 옥고도 치렀지만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좀 야권이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거 결국 그걸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건 뭐 법적인 문제는 이미 다 이제 본인이 옥고를 치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측면에서보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인 거죠. 어쨌든 이제 북한과의 물밑 협상. 네. 어쨌든 사실은 이게 보면 민감한 이제 국정원에 뭐 민감한 대북 정보란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민감한 대북 정보란 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북한은 대화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글쎄 뭐 국방부에서도 주적이라는 개념 아직 안 쓴다고 적은 적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기본적으로 북한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저 박지원 전 의원이 예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있으면서 북한과의 어떤 저런 너무나 그 밀접한 그런 관계들이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정원이 기능 중에 하나가 북한을 적으로 보고 그 대북 정보를 취합하고 그걸 국가 안위를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맞느냐 그런 과거의 전력들이 라는 얘기들은 야당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수 변호사님. 얘기들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을 거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생을 살고 나오신 거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뭐 영화화도 됐지만 과거에 이 야당이나 그 과거에 통합당이 했던 자유한국당 기조의 그 보수 진영에서도 북한과 끊임없이 내통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총풍 사건까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그게 오히려 그 당시에 노력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까지 노력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뭐 해본 사람이 뭐 골도 넣어본 사람이 잘한다고 네네. 결국은 청문회도 해보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네. 실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청문회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어쨌든 삼선 의원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 문제는 정리가 됐을 거고.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없죠. 다 공개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있던 거는 옥권에 치는 건 다 치는 거고 네. 무죄 받은 건 무죄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한 방은 없을 건데 개인적인 신산털기나 도덕적인 문제가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박지원 전 의원의 어떤 전력과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이게 이제 국정원장의 자리에 맞느냐라는 문제들을 야당은 많이 제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탈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주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인영 전 의원이군요. 이제 의원이죠. 제가 당선됐죠.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이 어떤 좀 북한에 대한 약간 기울어진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시키면 문제죠.
국방부 장관을 매파야 되니까. 근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 자체는 통일부가 업무가 뭐예요? 그건 어쨌든 북한과의 교류,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교류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적이기도 합니다.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한 바고 헌재 판례에서 그렇게 보고 그 이중적 지위에서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 쪽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거기에 좀 청착되어 있는 이인영 장관 예정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방부랑 국정원은 다르다. 그거는 협력보다는 적 쪽에 방점 좀 찍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은 X, 그다음에 이인영 장관은 왜 헷갈리죠? 박지원 전 의원은 X, 이인영 의원은 O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으로 박지원 교수 말고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김태물 여사님은? 저는 그냥 본인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 해요? 노영희 앵커를 해야지 뭐.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하지 않는데. 서훈 전 원장이죠. 서훈 전 원장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2년이나 했잖아요. 근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해야 돼 그럼 그분이? 왜냐면 서훈 지금 현 국정원장 아직은 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어떤 북한과의 어떤 정책들 이거를 뒷받침하게 해도 적절하죠. 왜냐면 예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미 했던 분 말고 그분을 교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또 그런 형태의 사람이냐고요. 그건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없을 수 있다고. 근데요. 보세요.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이제까지 뭐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그다음에 김대중, 김영삼 때까지를 정신 빼고 하면요. 김영삼. 존칭 빼고 하면요. 일반 다른 부처와 다르게 예상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잘 몰랐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서훈이라는 인물이요? 그 전문가들만 알지 사실 일반 국민은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네. 그만큼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이인영 장관 얘기해야죠. 이인영 장관 얘기 제가 하세요. 이게 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뭐 잘한 인사라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투기는 어렵고 일단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여권의 장관 인선은 상당히 큰 어떤 나중에 어떤 차기 미래 권력이나 차기 대권 구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어찌됐든 이인영 의원의 장관 인선 자체는 여권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차기 후보군에 한 사람이 더 올라갔다라고 보고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줬을 때 사실 김근태 장관이 통일부 장관 원했다. 근데 이제 그걸 안 줬다. 정동영을 줬다.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근태 의원의 민평년을 이어받는 이인영 의원이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되면서 그때 약간 서운했던 그걸 좀 갚은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두 분 다 이제 의견 잘 들었는데요. 정충훈 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럼 국정원장에 오리지널 탈북자 출신 태영호 씨를 앉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께 특히 묻고 싶네요. 저는 그걸 반대예요. 왜 또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주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그런데 태용 그거 자꾸 좀 말이 안 되는 저 가정을 자꾸 하셔가지고 정권 안 가지고 있는데 무슨 좀 태용호 공사를 국정원장이 있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런 의견 들어왔길래 소개해드린 거예요. 화내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정말 오늘 주제로 깊이 파볼 분 한번 해볼게요. 전 의사도 의원도 정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전 의원을 만들어 현 의원을 자 깊이 파볼 오늘에 한번 만나겠습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를 비판하시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할 뿐이고
네, 요즘 고심이 정말 많은 분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대검이 검사장회의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문 수사 자무단 절차는 중단해야 되지만 특임 검사를 도입해야 된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그만 수사지휘 그만하세요. 뭐 이런 취지였는데요. 자, 검사장들이 낸 결론 이거 김현성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을 여기까지 있게 했던 건 과거 권력형 비리,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되게 유명한 안기부 국정원의 어떤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보였던 어떤 윤석열 총장의 기계는 많은 사람들한테 권력과 맞서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엇과 맞서고 있느냐. 대의 명분 뭐냐.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해왔던 행보 자체를 다 완전히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 감정, 사적 감정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초기에 검언유착에 보였던 윤석열 총장의 태도와 중간에 어찌됐든 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네네. 녹취록을 듣고 나서의 실제로 그 윤석열 소윤 대용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때 나온 녹취록이요? 녹취록을 이게 공개되고 나서 네. 그 한동훈 검사와 나왔던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태도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듣도 보기도 못한 절차들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억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개인을 지키기 위한 명분은 명분으로 서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데 전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특임검사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임명하는 건데 이 특임검사 자체에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대검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에 대해서 훨씬 더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하세요. 오늘은 제가 많이 하세요. 저는 검사장 회의의 결과가 맞다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왜요? 왜냐하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 장관이 누구죠?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자문을 하지 마라가 한 이유가 뭐예요?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장관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쵸, 당신의 측근 지키기로 보일 수 있으니 수사자문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고 이성윤 지검장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사자문을 빼야 되는 이유가 어제 검사장에서 수사자문도 중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지키기는 오해 살 수가 있으니까 빼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수장관의 지휘의 핵심은 수사지에 전 적절하지 않은 검찰청과 8조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추미애 장관의 핵심은 이성윤 주감장한테 독립적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네. 당신이 믿겠으니? 그러면 김현성 평론가는 국민들이 이성윤 주감장의 독립적 수사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 지지한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면 이성윤 주감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건 맞느냐? 두 사람 이해관계 충돌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성윤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 부장할 때 조국 전 장관 수사 막 하고 있어요. 오늘 이럴 때 전화 걸었어요. 이거 지금 수사팀 패치하고 다른 거 만들어라. 어떻겠냐. 네. 한동훈 당시 부장을 노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 물었어요. 한동훈 검사 맞다. 내가 전화 걸어서 안 한다고 그랬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좀 고발돼 있어요. 관할이 수원인가 동부가 제가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피의자로 전환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조사는 해야 되겠죠. 무혐의를 털 땐 털더라도. 그렇죠? 조사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 제일 증인은 참고인 누굽니까?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두 사람은 이해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내 측근이다 이 이해관계보다 이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관계 충돌인데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성훈 검사장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은 법적인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오히려 이성훈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수사하는 거 이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 절차도 중단하셔. 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도 그거는 위법부당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왜 위법부당하냐? 검찰청법 12조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완전히 박탈한 지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둘 다 위법하다.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제3의 중립적인 특임검사 찾으면 못 찾겠습니까? 특임검사가 수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임검사가 수사할 때는 채널의 이모 기자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채널의 이동재 기자. 네.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뿐만 아니라 제보자 지모 씨, MBC, 최강욱 대표 다 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왜냐하면 이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것도 결국 프레임이 협박이냐 공작이냐의 문제인데 채널의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서 저 이철 씨를 강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제보자와 MBC와 최강욱 의원과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참 들어보세요. 이제 너 시간이 없어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한 1분만 할게 내가.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이 맞으려면 애초에 중앙지검에 안 줬어야죠. 애초에 그것도 모르고 중앙지검에 줬어요? 중앙지검에 고발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그때 지휘를 했어야죠. 검찰청장이. 근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유를 찾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더 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수사자문도 왜 설치했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사자문 설치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자문단을 설치하라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장관이 이 지휘를 한 거잖아요. 그럼 검사장 회의를 했어요. 근데 검사장들이 이건 인정한 거잖아요. 장관의 그 지휘를. 지휘가 문제가 있다. 아니지. 그러니까 장관이 수사자문단 관련해서 해체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체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장관의 지휘 문제가 있다까지. 근데 아무튼 저는 4개예요, 항의. 그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하는 일단 어거지처럼 보여요.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이런 어떤 이해관계는 어거지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건 어거지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세상에 다 아는 얘기인데. 김 변호사님 모른다고 안 되죠. 수사자문단 설치 왜 했는지 세상에 다 아니까. 이동재 씨가 요청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이동재 씨가 그거는 이제 이동재 씨의 어떤 주진우 변호사가 그냥 신청을 한 건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왜냐면 주진우 변호사가 변호사인데 주진우 씨를 옛날에 변호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이동재 씨를 아니 그게 아니라 주진우 변호사 동명이인이에요. 동부지검 부장하다가 유재수 씨 문제 때문에 이제 인사 좌천되고 못 벗어도 주진우 변호사가 이동재 기자 변호사인데 근데 사실은 수사자문단 설치는 피의자가 신청할 권리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때문에 지금 문제가 근데 대검의 공식 입장은 그거로 받아준 건 아니라는 거고. 근데 이제 수사자문단 설치 문제가 왜 나온 거냐면 애초에 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에 고발이 됐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만약 중앙지검에 고발된 거는 윤석열 총장이 야 이성윤 당신 한동훈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중앙에서 하지 마. 동부로 빼. 라고 하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중앙에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첫 번째 지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채널A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강요미수인지 밝히려면 그 밑바탕에 있는 어떤 제보자 지모 씨의 문제도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MBC까지도 공평하게 수사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평하게 수사하는 거 맞는데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공평하게 수사한 건 아니잖아요. 강요 미수죄가 그렇게 어려운 법리입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수사 자문단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처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장을 친다고 올라왔어요. 검찰 대검에. 근데 이제 총장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현직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총장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검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총장과 대검이 모든 사건을 주의하고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중요 사건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대검에서 이거 봐봐라고 했어요. 대검 형사부의 과장들하고 검찰 연구관 전원은 이거 강요미수 건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검 형사 부장회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대검 형사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럼 뭐 때문에 그런지 지금 가져와 보세요라고 지휘를 했습니다. 네. 중앙지검에서 안 가져와요. 영장 피의 사실 봅시다. 처음에 안 가져왔어요. 그럼 어떡하죠? 총장은 실무진들은 이거 건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장하고 검찰 연구관이 건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총장이 여기서 야 건 안 되니까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 측근이 걸려 있는데 오히려 못 하잖아요. 거기 문제네. 그래서 대검 자문단을 꾸린 거예요. 인정하시네. 본인 측근이 걸려 있는데. 대검 자문단을 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의 지휘 계통을 인정해 주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지. 수사에 그 관여를 해갖고 제3자를 평가하도록 만들고 본인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검사들에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불신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총장이 대검 실무진들이 야 이거 건이 안 됩니다. 강요미수 안 된다고 했으니 그럼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지. 강요미수고 안 되니까 영장 치지 말고 불기소로 덮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 추천을 안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문가 추천이요? 그건 중앙지검에서 안 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냥 검찰총장이 본인 스스로 본인 아는 사람들 임명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는. 수사자문단 설치를 할 때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이해관계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사자문단 설치를 할 때 총장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대검에서 반 추천하고
거 위원을 중앙지검에서 반추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지검은 추천을 안 했어요. 애초에 이게 네? 수사 자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아니, 수사 말도 안 되기 자문거리가 때문이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아니 어떻게 본인의 아까 지금 본인 측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본인 측근의 일을 그런 식으로 지휘하고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그 과거의 윤석열답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되게 뭐 대검의 엄청난 실무진들이- 권력을 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난 무슨 뭐 정치화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중앙지검에서 했던 일 그냥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그냥 가로채 갖고 중간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2272님께서요, 김현선 평론가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조금만 냉정히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768 하나 쓰시는 분께서는요, 김태면에서 아직도 법무장관 안 됐습니까? 안타깝네요. 네, 그분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면에서 김현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농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면서요. 청취율 조사 이벤트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청취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S 커피 쿠폰 2매 보내드리겠습니다. 주파수 94.5 라디오 앱 인증샷 보이는 라디오 캡처샷까지 많이 보내주시고 본인 개인적인 소견, 의견, 사진 보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요. 저는 못 떠나도 고 탁지영 PD와 월드뉴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못 떠나도 고! 탁PD의 국제뉴스. 네, 지구촌 구석구석 못 떠나도 고! 나와 다른 듯 또 닮은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행 작가 탁지영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재영 PD입니다. 그러니까요. 탁 PD님 보시면은 딱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느낌이 탁팍 와요. 네, 감사합니다. 여행 가시게 생겼나 봐요. 저는 지금 대본을 제대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네, 한 분만 판다 대본 말고요. 아이고 참 우리 작가님 울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네. 자, 시네마 천국, 미션, 황야의 무법자. 여러분 이 제목 들으시면서 네. 오 이거 영화 음악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탈리아 영화 음악의 거장이죠. 엔니오 모리코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난 6일 91세를 일기로 사망했다는 네. 소식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엔니오 모리코네 선생님께서 최근 낙상으로 인해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었대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치료를 받던 중에 네네. 숨을 거뒀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리코네는 2007년에 미국 아카데미 평생공로상, 2008년에는 프랑스 레종 도네르, 2013년에는 유럽 영화상 유러피안 작곡상, 그리고 2016년에는 골든글로브, 2016년에는 그리고 아카데미 음악상까지 수상하는 등 영화 음악계에서는 아주 최고의 작곡가로 인정받았던 분이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는 마에스트로의 천재적 예술성에 감사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는 음악과 영화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라고 직접 추모사를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네, 사실 엔니오 모리코네 그러면은 되게 뭔가 좀 감미롭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음악들이 그러니까 그 영화의 감정선을 네. 아주 잘 살려주는 그런 음악들을 만드셨는데 맞습니다. 이분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이분이 로마 출신이에요. 그래서 1928년생이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재즈 트럼펫 연주자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네네. 네. 그래서 아버지 아래에서 음악을 배웠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주로 트럼펫과 작곡을 전공하면서 전위적인 현대 음악 이런 거를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스승들도 이 친구가 아주 그냥 현대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막 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생활고 때문에 2차 대전 때였었죠? 2차 세계대전 직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활고 때문에 그 음악으로 계속 하질 못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중적인 음악의 세계로 나가게 된 거고 결국에는 영화음악 작곡가로 아주 큰 명성을 얻게 된 거죠. 일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건 매우 슬프지만 네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영화음악 작곡가로 명성을 얻었으니까 네네네. 대중들에겐 또 저희한테 어떻게 고마운 보면 일일 수도 있겠네요. 고마운 일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요. 네. 그 엔니오 모리코네가 등장하기 전까지 네네.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장르가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코네가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르가 바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건데요. 작년에 혹시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라는 거 그럼요. 기억하세요? 네, 알죠. 보셨어요?
보진 않았어요. 네네. 여기 보면은 네. 거기도 이제 그 서부극으로 인기를 끈 한물간 배우가 나오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했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배우가 자기가 점점 그 등장할 수 있는 영화가 없어지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서부극을 만든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이런 제안을 받고 그 이탈리아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 60년대에 미국 서부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미국 이외의 나라들도 서부극을 꽤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바로 이탈리아에서 만든 서부극.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가리키는 명칭이 바로 스파게티 웨스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서부극이 아니라 네네. 이탈리아에서 만든 서부극이 오히려 더 그렇죠. 서부극답다. 네네. 그래서 이걸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알고 그렇죠. 계신 분들이 마카로니 있는데 웨스턴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거는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낸 말이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명칭은 스파게티 웨스턴이 맞고요. 스파게티. 네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네. 굉장히 잘 훈련된 영화인들이 많았어요. 그랬군요. 1940년대부터 굉장히 그 네오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영화 사조가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아주 훈련된 영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완성도 높은 그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정통 서부극이 뭐 꼭 이렇게 선은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패배하고 이런 좀 뻔한 스토리. 그렇죠. 이런 건선징악. 건선징악이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게 위주였으면은 이 스파게티 웨스턴은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세상에 정말 악인들만 가득한 것 같고 이 선함이라는 것도 의도치 않게 발현이 되고 이런 스토리가 위주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의 모습을 더 잘 좀 드러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 본고장인 미국으로 역수입돼서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거죠. 이게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그런 네네. 스파게티 웨스턴으로 인기를 얻은 케이스라고 맞아요. 그러는데 네네. 뭐에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야의 무법자라고 네. 알고 있는 A Fistful of Dollars.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석양의 무법자라고 알고 있는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라는 영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오마주 되기도 했었죠. 이 석양의 무법자, 황의 무법자 이 네네. 영화들의 음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지금 이제 거죠. 나오는 이 음악들이요. 아. 네. 이거 어릴 때 좀 들어볼까요? 네네. 디디디.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거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안관놀이 해봤던 기억이 저게 네, 나는데. 맞습니다. 네네. 네. 이게 그거군요. 네네네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스승님들께서는 이 엔니오 모리코네가 아주 그 전위적인 현대 음악을 하던 사람이니까 네네. 그쪽 계통에서 뭔가 대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대전 때문에 대중음악을 장르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순수 음악 하던 사람이 이렇게 서부극 작곡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리코네가. 네.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걸 제안한 게 이 동양 출신이에요. 로마 출신의 영화 감독 세르조 레오네. 이 스파게티 웨스턴이 아주 거장이거든요. 네네네. 이분이 이제 음악을 맡겼을 때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기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그 서부극에 나오지 않던 그런 독특한 음악들을 창조해내게 되는데 뭐 방금도 와 뭐 이런 네. 어떤 허밍이라든지 아니면 뭐 휘파람 같은 것도 많이 썼고요. 네네. 그리고 악기의 독주를 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좀 저예산 시도를 많이 했지만 이게 영화의 감정선이랑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거죠. 게다가 그게 또 이제 서부 그러면 약간 황량하고 뭔가 바람이 쓸쓸하게 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좀 뭔가 우수에 차 있는 듯한 네네. 눈빛이 딱 보이고 그거랑 좀 맞군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여유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유머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리코네 자체가 이런 걸 할 때 완전히 힘을 빼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또 우리가 또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 시네마 천국이죠. 시네마 천국이죠. 네, 이것도 네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들어봐요. 네. 네네. 정말 그 어린 꼬마 생각이 딱 나네요. 할아버지랑 맞아요. 같이. 토토. 토토. 네. 토토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 80년대 학창 시절 보낸 분들이 이 멜로디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네. 네. 따라라라 따라라라. 그렇군요.
이게 바로 그 시칠리아 출신 영화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맞아요. 88년도에 제작한 시네마 천국의 테마곡이죠. 네네. 네.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도 신문방송학과 다니면서 뭐 이렇게 짧은 무슨 단편 영화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때 제가 처음 만들었던 그 단편 영화 제목이 그 시네마 천국을 패러디한 그 막걸리 파라디소였거든요. 막걸리 뭐요? 막걸리 파라디소. 왜 시네마 성을 이렇게 망쳐줬습니까, 진짜 이분이. 네. 네, 그래서 요게 방금 말씀하신 그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자기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1940년대 시칠리아에서 자기가 그 영화관을 드나들면서 보았었던 그런 여러 인간 군상들을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키스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걸 다 붙여가지고 그 알프레도가 토토한테 선물로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도 토토가 이제 커서 혼자 잘해봐라. 그거를 틀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모리꼬네 음악을 좀 들으면서 그 시칠리아를 가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보셨었어요? 네네. 시칠리아 어때요? 아직도 못 가봤어요. 이탈리아 다른 본토는 많이 가봤는데 시칠리아를 못 가봤어요. 사실 저는 뭐 이탈리아도 못 가봤지만 뭔가 그쪽을 생각하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으면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뭔가 좀 사람을 끌어들인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받게 됩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요 또 모리꼬네 음악이 사용된 많은 영화 중에서도 또 정말 좋아하는 네네. 영화가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그게 뭐죠? 제 미션입니다. 미션이요? 네. 이거는 이제 남미의 그 정글 무대로 해서 그렇죠. 브라질. 네. 브라질 쪽인가요? 브라질이죠. 네. 그 영화 촬영지가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이구아수 폭포. 이구아수 폭포 가보셨구나. 이게 이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지금 선율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 노래는 나중에 가사를 붙여서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이제 가수가 가사를 붙여서 맞아요. 넬라 판타지아라는 가창곡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네.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면은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고 묶인 채로 강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다가 폭포에 떨어지는 폭포에 떨어지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가 만나는 곳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죠. 이 미션이라는 영화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 그러니까 그 지금의 브라질 쪽에 사는 과라니라는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던 예수회 신부가 그들의 아픔에 뭔가 좀 공감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게 되는, 결국에는 그 침략자들에 맞서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그래서 갖고 십자가에 있어요. 묶여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 원주민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건데 그 후임으로 부임해 오는 신부를 이제 결국에는 원주민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원주민들을 만날 때 적대적인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 신부가 앉아가지고 오보에를 불어요. 오보에요. 네. 그게 바로 방금 들으신 선율이에요.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러니까 이 영화들 결과적으로 이제 모리꼬네 그 음악 작품 중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제 영화는 그냥 영화 자체로도 좋지만 영화 음악의 같이 깔려주어야지 맞습니다. 그 영화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91세 일기로 어제 천국으로 가신 우리 시네마 천국의 엘리오 모리꼬네 한 말씀 하시죠, 뭐. 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를 아주 기쁘게 또는 아주 슬프게 만들어 주셨던 엔니오 모리꼬네 선생님 자신의 음악으로 가득 찬 시네마 천국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네. 오늘 정말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못 떠나두고 오늘은 시네마 천국으로 익숙한 거장 엘리오 모리꼬네 삶을 한번 저희가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 PD님 음악 3개나 깎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박수 한번 이따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형 여행 전문 PD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수 여기까지고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시다고 꼭 대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집계를 못했습니다. 내일 당첨자 명단 발표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선각의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